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전직 사회 김현철입니다. 자, 이번 특강은요. 이번 특강은 말 그대로 특강이고요. 제가 특강의 이름을 혹시나 특강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나 특강이라고 정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 기본서에도 없고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혹시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10가지 모아봤습니다. 또는 법이 개정이 되었다거나 우리가 좀 변화되는 추세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최근에 뭐 어느 시험에서 한두 문제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 사회를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달리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다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도 다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 내가 찍어서라도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 찍어서라도 한 문제 더 맞추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강이 바로 혹시나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주로 없고요. 이제 법정치 파트나 아니면 여러분 뭐 사회문화 파트에서 제가 좀 주제를 뽑아왔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여러분이 마지막에 좀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편하게 여러분 막 공부하듯이 보시지 마시고 뭐 어디 이동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가볍게 좀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주제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혹시나 나오면 자, 남들은 틀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법의 이념에 대한 거예요. 법의 이념. 요거는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왔던 주제였는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자, 법의 이념 3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법의 이념.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요거 3가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의 이념에서의 정의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평등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등 얘기할 때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우리가 배분적 정의라고도 하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법의 이념이에요. 법의 이념.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두 똑같이 취급하는 거, 형식적, 절대적 평등. 평균적 정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게 실현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1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잘 살든 못 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든 간에 모두가 똑같이 딱 뭐 대통령이든 아니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딱 한 표만 지역이 어디든 딱 한 표만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정권일 때 모두 똑같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본권에서는. 그러나 이제 특히 사회권은 자, 소득이 조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좀 더 많은 편이죠. 그렇죠? 자, 그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평등을 우리가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또는 배분적 정의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평등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법의 이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기본권에 적용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두 번째,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의 형식과 절차보다는 어떤 내용과 실질이, 그러니까 법의 목적에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주의로 구별하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얼마나 이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목적성과 정의, 특히 이 한목적성은 다음에 나오는
법적 안정성과 상충할 수 있어요.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무리 이게 한 목적성, 그러니까 우리 자유, 평등, 복지 등과 같은 거나 아니면 정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겨서 국민에게 혼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법적 안정성은.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사례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바로 소급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여기 있었는데 이 시점에 있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자, 여기에 이 행위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소급 금지예요. 소급 금지 원칙. 그다음에 여러분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멸시효의 원칙.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법적 상태가 지속되면 그 시간의 효력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공소시효죠. 공소를 하지 않고 범인을 잡지 못해서 공소를 하지 않고 뭐 15년과 같이 몇 년이 지나면 공소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공소권이 소멸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소멸시효, 이것도 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2024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잘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헌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속의 개념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이 죽은 사람의 사자의 뜻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라는, 어차피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재산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사자의 유언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상속이라는 개념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의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해서 가족이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자,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다시 얘기하면 법정 상속인,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 즉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원래의 법정 상속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돈, 즉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2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3분의 1, 직계 존속이거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족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유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전면 폐지되었어요. 기존에는 3분의 1을 보장했었는데 형제 자매가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데 거의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위헌 결정이 나왔고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깔끔하죠. 그럼 이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자, 그러면 기존에는 배우자하고 자녀를 다른 말로 직계 비속, 부모 다른 말로
직계 존속에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2분의 1, 3분의 1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를 케어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가? 거꾸로. 자, 부모를 케어하지 않았던 자녀가 과연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헌재에서는 폐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들은 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예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좀 힘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새롭게 만들어라 법을 이 기존의 요 법을 새롭게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폐륜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가수 구하라 당시 이제 구하라 씨가 어머니의 케어를 못 받았었는데 어머니가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았었는데 구하라 씨가 죽었을 때 내가 얘 어머니다라고 상속인이다 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은 그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이름을 구하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배제 등을 자 입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 폐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기여한 상속인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여한 상속인 있잖아요. 기여한 사람 기여한 사람은 자신이 유류분을 그러니까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2026년 2월 달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상속재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혹은, 폐륜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 무조건, 요렇게 주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유류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헌재의 판단이나 현재의 상태들을, 보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검찰 관련한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검찰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그래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래서 수사 기소의 분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2025년 9월에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그게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요거를 중수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분리하자. 그래서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재판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에 이제 형사재판의 원고로서 참여하는 행위를 공소유지 업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이제 청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청으로 좀 구분을 하자라고 이제 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러면 2026년 올해 10월 2일까지는 일단 유예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요게 이제 지금 핵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공소청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계속
기소는 독점할 테니까. 다만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가 만들어졌었어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와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공수처에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는 유지는 되지만 예전보다는 예외가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이제 검찰개혁의 두 방향이 한쪽 방향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요.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이 이거 굉장한 권한이거든요.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검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화되기도 하고, 근데 검찰에서의 비리가 일어나도 뭐 수사를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검사인데 나를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 동료를 수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구분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일단 기존엔 경찰과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의 조정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은 이 공소청에 집중을 하고 요 중수청에도 갈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의 즉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보장할 거냐, 혹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표현이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할 건데, 그러면 수사권은 분리를 해서 기소는 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그래도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혹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일단 정해진 거는 이렇게 검찰청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검찰청은 없어지고, 그러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는 정해진 거고, 그러나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도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공수처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요 세 가지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경찰 조직과 합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을 거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핵심적인 그런 논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부동산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와 임차,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일단 임대차,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요 내용이 일단 주로 시험에 나오죠. 요 내용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2년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갱신을 하게 되면 2+2년, 즉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4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거주가 보장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갱신을 할 때 전세값이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연장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이고 현재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2026년도에 또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법안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2번으로 한대요. 그럼 아까 2년으로 갱신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죠. 근데 이거는 3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2번 한다고 했으니까 총 9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9년 동안에 거주를 보장하게 될 수도 있는 안을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을 임대인으로부터 좀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약간 복잡해요. 복잡해. 예.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거구제가 다 일단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구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선거구일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뽑는 거는 서울시 주민이 뽑을 거고 뭐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에서 뽑을 거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에서 뽑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선거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의원들 선거는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다 플러스 비례. 그 다음에 광역도 마찬가지. 근데 기초의원 선거만 중소 플러스 비례를 갖고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를 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게도 한 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1인 1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1인 1표 제도로 하면 어떤 후보를 뽑으면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소속 후보자의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등 선거의 원칙이 안 맞다. 무소속 후보자의 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그 후보는 지지하지만 그 정당은 지지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니네가 간접적으로 왜 해석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로 위원청을 받아서 이거 오타인데요. 오타. 죄송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아니라 2002년부터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명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 명부식이에요. 정당 명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명부가 있고 가변 명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정 명부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고정 명부식은 자 정당에서 자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3순위 누구, 4순위 누구 딱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국회 들어가. 정당 지지가 이만큼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자, 요 1번부터 4번까지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 이게 고정 명부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가변 명부식은 여기에 번호가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사람만 있어. 그리고 사람 이름을 적게 해요.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자, 그래서 뭐 2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야, 너랑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당을 지지하지만 당신의 당 비례 후보 중에 누구를 특히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당에서 명분은 갖고 있지만 순번이 없기 때문에 그 순번을 누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정해버리는 거를 우리가 가변 명부식이라고 또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개방형 명부라고 얘기해요. 개방형.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어요. 이것도 머리 아프죠. 병립형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면 253명이 지역구고 비례가 47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얻은 퍼센트를 내가 10%의 우리 정당이 10%의 지지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10%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10%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10%를 가져가는 게 병립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왔던. 그래서 완전히 지역구 선거랑 비례 선거를 완전히 분리해요. 따로 의석을 계산합니다. 연동형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에서 10%니까 야 그러면은 30명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니네 지역구에서 몇 명 당선됐어? 13명 당선됐어? 그럼 17명은 내가 채워줄게. 이런 방식의 연동형이에요. 그래서 자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를 채우는 방식이 연동형입니다. 그럼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조금 군소정당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병립형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거대 정당, 우리나라의 큰 정당들은 병립형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정당은 연동형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준연동형은 이거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병립형을 하고 있다가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합의를 해놓고서 막 위성정당 만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타협된 상태예요. 다시 우리나라는 병립형을 하고 있다가 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막 논의하고 있다가 어쨌든 요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준연동형을 현재 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권역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안 해요. 전국을 하나의 투표로 보고 전국적인 지지를 얼마를 받았냐 어느 정당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국구가 있고 권역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구를 한다. 이렇게 권역별이 아니다. 전국구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는 전국구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봉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전체 3%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 3% 근데 이게 쉽냐 따지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3%의 지지를 넘어야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각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에는 여성 공천 할당제라고 해서 여성 홀수번째 1번, 3번, 5번, 7번의 홀수번째 후보는 여성으로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 공천 할당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고정 명부식 이제 제도를 비례대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요 준연동형과 관련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막 뉴스에 보도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혹시나 나올까봐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병립형과 연동형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병립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방식대로 자, 우리나라는 47명이에요. 비례대표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정당이 10%의 정당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10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지역구의 10석은 10석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례는 총 47명 중에서 10%니까 4.7이잖아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5석. 그러면 5석을 플러스 해줘요. 그러면 15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연동형이다라고 하면, 연동형은, 자, 여기에 10%, 47의 10%가 아니라 300의 10%를 해버려요. 그럼 300의 10%니까 총 몇 명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30석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 알았어. 그럼 비례해서 20명 채워줄게. 그게 니네가 1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30석을 만들어줘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하고 이 비례 선거를 연결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병립형은 지역구는 따로, 그리고 비례 47명에 대해서만 10% 이렇게 하는 게 병립형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훨씬 더 10%의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 의석수가 10석밖에 안 되는데 정당 지지를 10% 받는 정당 많아요. 군소정. 그러면 30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연동형으로 간다면. 근데 이제 비례대표 준연동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준연동형으로 가는 것은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걸 우리나라 준연동형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자 혼합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동성을 좀 낮췄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47석 중에서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그냥 병립형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연동형을 적용할 때 정당 득표율의 50% 수준에서, 아까 이건 지금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는 거거든요. 10%. 근데 여기는 50% 여기에 50% 수준에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복잡합니다. 자, 일단 A당, B당, C당이 있을 때 이것도 오타예요, 여러분. 이것도 0.1이 돼야 되죠. 이거 10%니까 이거 13%니까 0.14고. 자, 그러면 보세요. A당, B당, C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40%잖아요. 그럼 3의 40%, 300의 40%야. 그리고 거기에 반은 60석이야. 그러면 준연동형에 따라 60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60석을 보장하는데 이미 130석을 지역구에서 차지했으니까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더 줄 게 없죠. 그냥 130석 가져가면 돼. 그럼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줄 건 없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이미 40%를 넘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B당, C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D당과 E당은 지역구에서 이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어. 그런데 보니까 채워줘야 되는 게 10석을 채워줘야 돼. 왜냐면 여기 15석이 나와야 되고 여기 9석이 나와야 되니까. 이 연동형, 준연동형에 따르면. 그러면 합치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럼 대부분의 이 비례 의석은 누가 갖고 가게 되는 겁니까? 소수 정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준연동형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자, 이거는 거대 정당, 한 정당 득표율이 40% 정도 되는 거대 정당은 병립형을 했을 때는 지역구가 130석에다가 47에 또 0.4를 하면 19석. 그럼 합치면 149석. 이건데, 연동형을 하게 되면 130석이고, 그 다음에 이미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130 빼면 이제 오히려 더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갖고 갈 게 없습니다. 근데 준연동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130석이죠. 근데 130석에다가 13석을 더해. 13석은 이제 병립형으로 하는 거니까 13석을 더해서 143석이 돼요. 준연동형을 하면.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병립형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리고 연동형을 하면 제일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준연동형을 하면 그저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의, 근데 지금은 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채워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소수 정당을 한번 볼게요. 6%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보면, 자, 6% 지지를 받고 지역구에서 3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비례에서 3석을 더 줘가지고 6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병립형이에요. 근데 연동형은 전체 300의 6%니까, 그쵸? 15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지역구에서 3석을 채워줬으니까 12석을 그러니까 3석을 빼주면, 요게 이제, 15석을 더해주는 거예요. 총 18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5석을 더 줘서. 여기가 18이 나와야 될 거예요. 18. 자, 그 다음에, 준연동형은 이 두 개를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자, 여기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6석에다가
2석을 더해가지고 8석. 해서 11석을 만들어줍니다. 병립형일 때의 2석에, 예. 그 다음에 연동성을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11석을 만들어줘요. 자, 아까 위에서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뭐 여기에 위성정당까지 등장해가지고 막 21대, 22대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1대와 22대 마찬가지로, 자, 지금이 22대거든요. 21대, 근데 21대도 그랬어요. 21대와 22대 모두 이제 위성정당까지 등장해서 준연동형의 비례의석을 차지한 후 합당하는 방식의 꼼수를 써가지고 준연동형의 취지를 사라지게 하면 물론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 요게 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연동형과 병립형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연동형,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병립형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에 준연동형, 그 다음에 연동형이 제일 불리하다. 소수정당 입장에서 보면 연동형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에 준연동형, 병립형이 제일 불리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와 법 파트에서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요, 여러분 이제 파트 2로 사회문화와 관련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